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전환교육, 그 다음에 신물질주의, 후기 현상학, 그 현상학에서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란 이름으로 포스트 현상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생태전환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태전환주의 또는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짐작하시는 것처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표현할 때는 휴머니즘 그 이후라는 뜻입니다. 근데 휴머니즘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그 인간 중심주의 또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로 현상학에서 포스트 현상학으로 요거 저희가 원래는 그 어제 언어적 전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중심적이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성 중심의 그다음에 사고 중심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인간이 본 세상, 인간이 해석해낸, 읽어낸 세상에 인간이 오로지 유일한 주인으로서 또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행위 주체자로서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다면 요즘 새로 등장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오 머티리얼리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질적 전회 이렇게 부릅니다. 머티리얼리스틱 텀 이렇게 턴 어제 전회 회전 혁명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질적 전회 또는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말로 신유물론 요거는 한자 표현이고 요거는 네오 머티리얼리즘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이 아니고 이제는 포스트 현상학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와 인식의 일치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위자 연결망 이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쪽으로 이제 논문을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실 분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비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다른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존재들이 연결명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 Oriented Ontology 그래서 온톨로지는 존재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간 이외의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는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뭐 돌멩이나 자연이나 하다못해 뭐 그 들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미리 오버뷰를 말씀드리면 실증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과학주의라고도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시론입니다. 내가 본 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그게 이제 실증주의고요. 거기서 이제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현상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 기억나시죠? 어떤 필드, 야구 경기면 야구 경기,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배구 경기면 배구 경기 이런 식으로 어떤 필드, 당신이 소속된 필드 속에서 그 장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말로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의 위치, 자리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와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구조주의. 어제 기표, 기의 이런 형태로 설명했었고요. 지금은 구조주의도 이제 한물가고 후기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처음에 소시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구조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구조는 바꿀 수 없다.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조주의를 가장 자연과학적인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이 구조도 불변의 구조다 라고 했었는데요. 후기 구조주의는 느껴지시는 것처럼 구조도 바뀐다입니다. 권력관계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론이 아주 좀 무식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상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학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설이라고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수학자인 후설이 자연과학의 만용, 자연과학이 신의 학문이었죠. 1000년 넘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으로 의미 지어진 개념,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후설이 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사태 자체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 여자, 곽영순, 교사 이렇게 그 개념을 덮어 씌우기 이전에 이 사태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겁니다. 이거 things. things themselves 또는 thing itself 거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물질, 대상, 존재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개념화하기 이전에. 만만치 않죠. 우리는 여기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설은 지금 저희는 자연과학에서는 지식 또는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교육 쪽에서는 의미라고 표현합니다. 의미론. 좀 전에 제가 의미론의 변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식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대상이 있어요. 오브제. 그리고 주체, 서브젝트. 그럼 둘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칸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감각 자료가 들어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도식이 마중을 나가죠. 스키마 기억나시죠? 그래서 12개의 범주와 도식을 타고난다.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후설 같은 경우에는 객체에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감각 자료, 진료라고 번역하고요. 그 원래 원어로는 힐레입니다. 힐레. 직접 주어지는 감각 자료, 진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표면으로 송출되는 것, 신호 뭐 이렇게 시그널, 시각 자료, 후각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그널 여기서 이렇게 딩딩딩딩딩딩딩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가 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주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둘이 만나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와 주체가 만나가지고 이 객체를 꼭 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타자. 예,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의미를 노에마라고 불렀습니다. 노에마. 독일 말이고요. 그냥 노에마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의미 본질, essential meaning 이 정도 될까요? 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 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 의식 작용을 노에시스라고 불렀습니다. 노에마를 만드는 작용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메타모포시스 이렇게 뭐뭐화 바뀐다,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처럼 주체와 객체가 만난다. 칸트는 이걸 설명할 때 경험과 이성이 인식이 만난다 이렇게 해서 설명했었고요. 후설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주관이 만나야 의미가 성립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느낀다, feeling이라고 얘기할 때도 칭의가 있습니다. 감각 자료, sensation. 그 다음에 인식, cognition. 또는 이제 교육학용으로는 인지. 그리고 제의는 뭐 다시 인식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기억하고 학습하고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거, 요 둘이 만나는 거를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perception.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로 쓰고 제가 몸 더하기 정신이라고 돼 있죠. 밖에 재료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뭐 이성이라고 부르시든지 노에시스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칸트처럼 스키마라고 부르시든지 간에 여기 있죠. 감각과 인식의 중간 지점, 만나는 지점, 접점입니다. 컨택 포인트. 그래서 이제 현상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상의 특성은 공동으로 결정된다. 그 행위자의 인식 행위.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노에시스라고 표현했었죠. 인식의 행위. 요거를 노에시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for the 현상학자, phenomenologist, there is no object without a subject.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인식 대상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래서 서브제 오브제가 만나서 만났다라는 거를 영어식으로 합성어로 표현한 거죠. 저희 왜 교수학습 처음에 teaching and learning 그랬다가 교수 하이픈 학습 그랬다가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방점으로 나타내죠. 어떤 사람이 이거 다 뺍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합성어가 돼버린 거죠. 교수학습 동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서브제 대시 오브제 요거를 노에시스 아까 의미 본질이라고 불렀었죠. 이게 노에마.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은 노에시스고 그렇게 해서 길어 올려진 그 의미를 노에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냐면 하나 현상학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3가지 배웠죠. 감각 진로, 힐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에마, 노에시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향성. 이게 어려운데요. 요렇게. 노에시스는 요거 영어로 intentionality입니다. intention 아시죠? 그러니까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intention. 의도적이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의식하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계획하고 했느냐 뭐 계획하고 살인을 의도했느냐 계획하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intentionality.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한다 그럴 때 항상 무엇으로 본다입니다. 여기 저희 의도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과라고 해보세요. 사과.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과학에서 사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뉴턴의 사과죠. 근데 이제 예술에서 미학에서 사과 그러면 세잔의 사과입니다. 세잔의 사과.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인데도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세잔의 사과. 현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사과 그러면은 뉴턴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언어 게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후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하다못해 나무를 보거나 하다못해 똑같은 뭐 요리를 보거나 대상을 볼 때 항상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본다. 그거를 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도라는 어떻게 보면은 바위돌로 된 섬이죠. 근데 이 대상을 인식할 때 한국 사람들의 지향성하고 일본 사람들의 지향성이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그런 사람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죠. 선생님들도 저를 예쁘게 보려고 하면 뭐 제가 아무리 성질을 부려도 참을만 하죠. 근데 지향성, 어떤 의도를 내느냐, 어떤 마음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전혀 다른 인간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설이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이게 요 의미가 성립하는 겁니다. 주체가, 여기 보세요. 주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대상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죠. 주체가 누구고 주체가 이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색즉시공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음식을 보고 아니면 어떤 집을 보고 어떤 차를 보고 너무나 갖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의미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래서 이제 요게 지향성이고요. 현상학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지평이라는 용어입니다. 지평. 호라이존입니다. 이거 독일말로 써서 그렇고요. 저희 왜 지평좌표계 할 때 호라이존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 지평선 그 개념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 게스탈트 심리학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지평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죠?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아주 근거리 지평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애기 안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여기 이제 그 곰방대 들고 있는 할아버지도 보이고 그러죠.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세요. 거리를 두고. 그러면은 커다란 어떤 할아버지 얼굴만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옷처럼 보이죠. 아스팔트가. 그래서 이게 지평 개념입니다. 어떤 지평에 서서 볼 거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현상학에서 지향성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지평 개념이다. 모든 인식 대상들은 항상 다른 것들과 함축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가운데 의미가 성립한다라는 게 지평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체를 보실 때 선생님들이 이 지평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지평에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용어들이 현상학에서 나온 거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상학이란 그 우리가 주체가 한 1000년 동안은 객관적인 의미가 누구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인식된다. 이런 실증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칸트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각자의 주관적 그 도식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바꿨죠. 그러다가 후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현상학에서 여기서 대상이 무슨 감각 자료를 주면 필레라고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맥락 콘텍스트 있죠.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 어떤 지평에 그러니까 어디에 서서 보느냐예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도 되죠. 니체가 말한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한 거. 그래서 이 지향성 둘이 만나서 노에시스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세잔 그림까지 가면 저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세잔 같은 경우에는 사물도 작동을 한대요.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과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후기 현상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 주제는 그 후기 현상학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모든 저희의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의 대표 주자가 데카르트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몸과 마음 두 개로 분리했거든요. 심신이원론 잘 아시죠? 네. 이 사람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두 개로 나눈 게 아니고요. 레스 코기탄스 사고하는 사람, 사고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렉스 익스탄자, 그래서 연장자, 늘어나는 익스텐드 있죠. 늘어나는 거. 요거 사물입니다. 사물. 요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의식이죠. 의식입니다. 여기 두 개를 나눴어요. 근데 요즘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마리아 마클리아 하실 텐데요. 그게 후기 현상학입니다. 몸과 마음은 두 개로 분리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는 왜 인간이 고귀했냐면요. 인간은 모든 걸 도구로 만들 수 있죠. 왜 인간이 절대자였냐면 인간만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코기토.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게 데카르트 이래로 정신과 육체를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지구, 돌멩이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종으로 들어오게 될 사이보그 이런 것들은 사고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고를 못 한다. 정신과 육체는 엄격하게 분리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출발점이 데카르트였고 저희는 모두 데카르트의 후예입니다.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리주의라고 불렀고 요 이성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자. 존재. 그게 이제 저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패러다임을 질문하실 때는 꼭 세 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존재론,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인식론, 안다 모른다.
무엇이 지식이냐에 대한 거고 어떻게 알아냈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이렇게 분리해서 한 1000년을 쓰다가 요즘은 한 단어입니다. 온토 에피스테몰로지. 존재 인식론이라고 한 개의 단어로 씁니다. 하나의 단어로. 그래서 그러면 현상학은 주체와 객체가 만나서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요. 그 OECD 2030이 나오던 스튜던트 에이전시 요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전시라는 말은 액트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액트하는 행위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액턴트가 되는 거죠. 행위자. 근데 이걸 약간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요. 그 동영상 보시고 저희 얼굴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이거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게슈탈트라는 거는 그 형태 심리학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명하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할아버지 그림도 그렇고. 게슈탈트는 독일 말로 형태라는 뜻입니다. 폼. 예. 이거 토끼예요, 오리예요? 요렇게 보면 오리 부리 같고, 요렇게 보면 토끼 입 같고, 그죠? 토끼냐, 오리냐, 뭐, 토끼이기도 하고, 오리이기도 하다. 토끼이면서 오리죠.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되고. 어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마음이에요. 토끼이면서 오리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몸뚱아리 있죠, 몸뚱아리. 우리 존재 그런 몸뚱아리 생각하잖아요. 영육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인식. 이거는 뭐 스피릿이라고 하든지 마인드라고 하든지 뭐 뭐라고 부르시든지 간에 이거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다. 이게 토끼이면서 오리인 것처럼 어떨 때는 몸이 작동하고요. 어떨 때는 인식이 작동하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다. 이거를 데카르트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카르트가 망쳐놨고요. 그거를 수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전에 살았죠. 스피노자는. 그리고 니체. 어제 저희 했던 니체. 영원회귀. 그 다음에 베르그송. 그 다음에 요즘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들레즈입니다. 비커밍 이야기한 사람. 이제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스피노자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죠. 이 사람은 신이 곧 자연이다. 신이 자연이고 실체고 그리고 실체는 정신 속성하고 물질 속성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진다. 베르그송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쓴 책 중에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Matter and Memory.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물질과 기억이죠. 물질은 저깁니다. 몸. 우리 몸 물질. 기억이죠. 기억은 뭐예요? 정신작용의 엑기스죠. 어떤 철학자가 나는 나의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기억을 잃어버리면 선생님들 정체성을 잃어버리세요. 그죠? 나는 나의 기억이다. 뭐 같은 말로 하면 어떤 나라의 정체성은요. 그 나라의 역사죠.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뭐 이 말은 또 누가 했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부터 민족사, 뭐 국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현상학 논의하다가 지금 후기 현상학 말씀드리려고 그다음에 후기 현상학 다음에 그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자라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조금 그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베르그송은 뭐라고 나눴냐면요. 모든 것은 실체. 니체도 그렇고 실체는 하나다. 근데 그 실체가 모드 있죠. 모드. 선생님도 왜 그 오늘 기분 어때? 무드라고도 하고요. 너 오늘 모양이 어때? 이렇게 말하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예쁘고 어떤 날은 덜 예쁘고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건강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어떨 때는 오리고 어떨 때는 토끼고. 근데 그 같은 실체의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피노자, 베르그송, 니체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신과 실체는 하나의 존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두 가지 모드로 드러난 거라고요. 표현된 거라고요. 마치 뭐처럼요. 오리, 토끼 그림처럼 정신의 측면과 물체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오리, 토끼를 합쳐놓은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는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오리가 토끼인 거죠. 내 몸이 내 정신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가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게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엄격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몸이면서 나의 정신이다. 나는 내 몸이면서 나의 정신이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요 실험 아시죠? 이 그림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를 현대 물리학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0분 단위로 기록을 해야 돼서